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말 냉철하고 팩트에 기반한 정보 알려주시는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 집값이 다시 좀 꿈틀리는 게 아니냐, 급매물이 네, 빠지면서 네. 다시 좀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급매물이 한 번 좀 빠지긴 한 것 같은데 추격 매수가 일어나는지를 놓고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교수님 보시는 팩트에 기반한 지금 시장 상황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정부의 이제 강력한 경착륙 방지 대책, 규제 완화 대책이 던져졌고 또 예. 특례보금자 이론까지 가세가 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인데 그 부분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냐, 뭐 설왕설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거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수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계속 올라가다가 3월 중순부터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시겠지만 기사도 많이 좀 노출됐고 또 실제로 시장에서 또 거래량이 늘어났고 또 상승거래도 예전보다 좀 많이 등장을 했고 예. 뭐 하락거래는 여전히 뭐 6대4 정도로 하락이 더 많은데 여전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지표는 뭐 하락폭은 축소했지만 하락 둔화 축소로 그쳤지 상승 반전까지는 못 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리 때 더듬어 보면 거의 뭐 대자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2008년도 글로벌 금리 터지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9개월인가 있다가 규제 하나 대책 던졌거든요. 1년 좀 안 돼가지고. 그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던진 대책이 지금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틀린 점은 하나 있죠. 금리가 그때는 2%였고 지금은 3.5 기준금리가 그 차이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때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LTV 그때는 이제 DSR 적용이 안 될 때니까요. 예. LTV를 70%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효과는 비슷하죠. 그 상태인데 이제 나타난 결과가 좀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2008년이면 벌써 15년 전이잖아요. 15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수하고 지금 아파트 수하고는 지금 더 많거든요. 그 당시에 글로벌 금리가 터지니까 거래량이 6천, 7천, 8천 가던 것들이 갑자기 2천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1,500대. 서울 월 아파트 거래량이요. 예. 다른 지역도 수도권도 비슷하고요. 그랬는데 규제 하나 대책하고 LTV를 풀어주니까 바로 7, 8천대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음마 아파트뿐이 아니라 강남 일대 아파트들이 다 30%, 40%, 음마는 거의 뭐 50% 가까이죠. 한 14억 근처까지 갔던 게 7억 3, 4천이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대책이 던지고 나서 불과 2, 3개월 만에 다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고 3, 4개월 뒤에는 전고점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 13억 5천까지. 그때 그랬었나요? 네, 14억 중반까지 갔다가 7억대 중반 떨어졌다가 다시 13억 5천, 7천 막 찍으니까요. 롤러코스터네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한 6개월 버팁니다. 유지하다가 그 뒤로 한 5, 6년이죠. 5, 6년 정도 계속 조금 연착륙 상태로 오래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MB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타졌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많이 안정시켰는데요. 지금 이제 유사점은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은 또 3기 신도시 또 착공 들어갔고 그게 이제 분양 들어갈 거고 또 50만 호 청년 역세권 주택 공급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예. 내년 총선이라는 또 이슈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지금 요번에 던진 대책에는 거래량이 1월이 1,450, 2월이 2,500, 457인가 그렇고요. 3월이 잘하면 3,000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4월이 지금 또 불투명한데 4월이 지금 20일 돼 가는데 500개 겨우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4월이 4천, 5천으로 가기에는 힘이 약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하반기 3월 중순 들어서는 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럼 그 수치가 벌써 글로벌 때는 8천까지 갑자기 거래량이 푹 느는데 지금 늘어난 게 3천을 겨우 넘었으니까 서울 아파트는 제가 볼 때 데드캣 바운스가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네. 수도권도 뭐 거의 흡사하죠. 예. 그리고 지방은 하락폭이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적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동탄이나 인천, 수원 빼고요. 그때 뭐 그걸 좀 많이 내려간 지역 빼고 나머지들은 하락폭이 많이 뭐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사실 뭐 광주, 대전 이런 데들. 근데 그런 데들이 지금 서서히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을 더 던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부도 집값이 오르면 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또 뭐 정부 입장을 보면은 연착륙 간다. 계속 이제 스피커가 나왔잖아요. 추경호 장관부터 해서. 그런 전체 어떤 그림을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스텝 다운 방식으로 약하게 연말까지 가야 어떤 정부 입장에서도 총선도 대비도 되고 주택가격 안정의 목적도 다 하고 경착륙도 방지하고 이게 다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걸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좀 버블 수준 많이 올랐을 때 박탈감호소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야말로 내 집 마련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지금 사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언제쯤 집을 사면 좀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하고 내년 초를 연말 내년 초요? 네. 일단 사전 청약 물량이 이제 제 생각에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공공 택지 분양, 공공의 분양은 분양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뭐 한때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조성원까지라는 방식을 썼고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 방식을 쓰는데요. 시세 기준 대비해서 60에서 80% 최고는 90% 선에서 분양가격을 정하거든요. 네. 그럼 60에서 80%가 뭐 7, 80%가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조금 입지가 떨어지거나 평형이 작거나 이런 것들은 60% 선에서 분양할 거고 국민 평형은 한 70에서 75% 선에 분양할 것 같아요. 시세 대비.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세가 3기 신도시 처음에 발표할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전 청약도 쌌다고 그랬는데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의 어떤 반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 분양가를 어떤 뭐 국민 주거 안정 정책 플러스 정치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겹친다라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가지고 주택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다시 상승한다는 건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연말까지는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럼 기존 주택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겠죠. 기존 주택이 그러면 비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약간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네. 뭐 정부 정책으로 가을 이후에 네 그리고 또 요새 분양 많잖아요. 분양 물량 성적도 또 봐야 되고 그럼 수요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기존 주택이 또 후순위가 되잖아요. 분양 물량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주택이 가격을 더 올리기는 역부족이다. 분양가가 지금 높게 해가지고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월 분양 성적을 좀 우리가 봐야겠지만요. 업체들이나 뭐 시행사들이나 그 현장들이 자꾸 고민에 빠져가지고 빨리빨리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녹아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높은 분양가를 지금 못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더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전세 시장이 올라야 이 매매 시장 하방을 받쳐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전세 시장에서 이 올해 안에 큰 일이 날 것 같다 이런 좀 위험 징후가 좀 잡히고 있다면서요. 역전세난 심해져서요. 작년 가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전세난이 우리가 더더욱 2020년도 임대차법 때 이제 폭등했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2020년도 때 폭등했으니까 2021년 이사철 가을, 겨울, 그 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계약한 분들은 거의 고점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했으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계약한 분들의 만기가 올 지금이었으니까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역전세가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났고 그럼 2022년도 초반도 고점에 다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왜 그때까지 금리가 그렇게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2002년을 계산하면 2024년 상반기 초까지는 다 다시 튀어나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 너무 비싸니까 현재.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역전세 나는 2024년 초까지는 역전세 현상 벌어지는데 지금 많이 내려온 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유동성의 어떤 이전이라고 그럴까요? 거주 이전성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강남 사구와 인천, 아까 말씀드린 동탄, 부산 일대, 충남도 일대들은 입주 물량이 또 되게 많아요. 그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 일대의 전세 가격이 좀 약하거든요. 약세. 그 이유는 인천의 입주 물량이 좀 많아졌단 말이에요. 잘 빠지고 있죠. 왜 빠지냐면은
우리 주택 가격이 저금리 때 전세 가격이 뭐 서울 보통 중심 시내는 막 뭐 15, 20억 그렇죠. 맞아요. 네. 싸도 뭐 7, 8억 뭐 이랬잖아요. 그죠. 국민평이. 예. 근데 지금 인천의 새 아파트 국민평이 2억 한 5천에서 3억대예요. 매매가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벌써 한 4억 정도 발생하니까 만약에 현찰로 전세 드신 분이라면 굳이 거 있을 리가 없죠. 빨리 나와서 자산 증식하는 활동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인천하고 지금 말씀드린 구로, 금천, 강서, 영등포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가성비가 있는 네네네. 거죠. 가족은 편안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또 뭐 어린이센터나 이런 게 시설이 또 잘 돼 있잖아요. 기준주택보다. 그렇죠. 세주택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강남 4구는 또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개푸자의 프리던스가 아직도 다 소화가 안 됐거든요. 2월달이 입주일인데 작년 가을 10월 11월부터 물건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다 입주가 안 됐어요. 꽤 물량이 많이 남은 걸 아는데 그만큼 이제 전세 이동 수요가 한정적인 거죠. 집은 나오는데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나가려고 하면은 원 주인이 또 안 보내줘요. 그렇게 네. 되겠죠. 스토리가. 그렇죠. 이런 게 역전세가 우리 올 봄에 좀 많이 보고 작년 가을에 많이 봤지만 지금 약간 가라앉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강남 4구가 8월달에 네. 그 강남 서초구에서 아마 3천 세대 정도 또 입주를 해요. 뭐 강북까지 합치면 5천 세대 정도 8월에. 그 입주하는 달에 3개월 전에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8월 빼기 3월 빼면 5월이잖아요. 5월이네요. 그러니까 4월은 그냥 가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4월 뭐 입주 물량 빵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보도에. 그럼 그 보도가 5월, 6월은 만화를 써야 되는데 또 그걸 안 썼어요. 그래요? 5월, 6월, 7월은 많은 거예요. 또 물건이. 그런 걸 감안하면 또 연말, 그러니까 내년 초죠? 강남 개포 DH파크가 6,700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러면 1월이면 또 3개월 빼면 10월 달부터 물건이 나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좀 쉬었다가 또 물건 나오고 한 달 쉬었다가 물건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미 이걸 보고 제가 강남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슈퍼 역전세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주택 가격이 좀 하방률이 또 되겠죠. 네. 전세난은 2024년 초까지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내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까지네요. 내년 네, 초까지. 네, 네.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해고가 많아지고 공실이 많이 나서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죠. 한국도 또 PF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뭐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보도에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평가 보고서나 일부 보도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증권사들이요. 그러니까 상업용은 거꾸로 얘기하면 비주거용이잖아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다행인 거는 서울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서울은 오피스 공실률이 좀 줄고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공실률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증권사나 캐피탈이나 보험사들이 그 PF 대출을 비주거용인 상업용에 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뭐 지식산업센터, 그렇죠. 뭐 또 오피스텔, 네. 뭐 물류창고가 또 2, 3년 전에 붐이 불었거든요. 많이 불었죠. 그런데 PF 대출한 이금융기관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금융기관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보통 40에서 50% 정도가 이 상업용에 다 투입이 된 거예요. PF 대출로. 그러면 아시겠지만 물류창고를 예를 말씀드리면 예. 지금 물류창고 설계하시는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재작년까지 그냥 정신없이 설계를 하고 설계가 공사를 들어가면 공사 중에 또 설계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작년 봄부터 설계만 떠놓고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들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장들이 다 스톱인 거예요.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죠. 그 예전에 어느 신문사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2, 3년 만에 확 바뀐 거예요. 네. 3년 전에는 2년 전 초만 해도 일반 그 학회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 관련 학회에서 물류 창고의 수익률 창출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있을 정도로 붐이 일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경기도 일대 땅 찾느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불과 1년 반 만에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고 나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물류창고를 하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땅이 이제 제대로 크게 하려고 하니까 뭐 단위가 다 1,000억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 땅을 그럼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어서 가서 분양까지 되고 임대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스톱이 됐으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좀만 기다려봐라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원활하게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채권이 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올라가고 네. 조금 이제 안 좋은 루머가 나오거나 또 안 좋은 마무리가 되는 금융기관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수면 아래 좀 있습니다. 물류창고뿐이 아니라 뭐
대구는 오피스였잖아요. 오피스텔이었잖아요. 네. 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다행인 건 1금융권이나 대형 저축은행은 상관이 없는데요. 다 중견 업체들, 소형 업체들이 조그만 지뢰들이 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특히 지방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아래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좀 조그만 지뢰들이 좀 터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도 한국도 이 소형 금융기관들이 좀 많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근데 미국도 중성은행인데 우리도 중성은행. 그 이유는 그렇죠. 뭐 간단합니다. 대형은행들은 일단 예대 마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수익률 창출이 네. 중소은행들은 이제 예금 수신고가 약하다 보면 다른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될 수밖에 그러게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시절에 무리한 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또 네네네. 상승이었으니까 다만 리스크 해치에 대한 개념이 없이 투입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손실이 나고 물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해소하는 데는 좀 시간도 필요하고 실제 뭐 좀 고통도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경매 시장을 어떻게 좀 자극을 할지 그리고 이 경매 시장에서 어떤 일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가을에 좀 터질 것 같아요. 네. 터진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가을에 좀 이제 경매에 대한 보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2배 늘었거든요. 전국 거래량으로 보면 벌써 2배 경매 늘었습니까? 물건이요. 2배가 늘었는데 그래도 호황기 때 비하면 적은 양이에요. 아직까지. 코픽스 금리가 6개월 보통 산정해가지고 변동금리 때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가 작년 여름부터 가을 겨울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6개월 적용해서 적용하는 게 올해 1월부터잖아요. 네. 1월부터 이제 갑자기 변동금리 세진 거를 더 보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지금 2, 3개월은 버티다가 치고 좀 어려우면 매물로 팔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매물이 느는 효과가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 만약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를 이제 저는 100% 확증을 못 하겠지만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정부가 암만 대환 대출을 했지만 2% 3%에 받았던 분들이 지금 4%라고 얘기하지만 4%도 신용이 좋은 분이 4%나 3.5를 받지 특례보금자리도 뭐 4.5까지도 가잖아요. 부담이 되는 어떤 가이드를 넘은 분들은 저 결국 못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예. 몇 개월 더 지나면. 그래서 그렇죠. 그게 경매 물건화돼서 시장에 나오려면 6개월 동안 또 그렇죠. 집행 보고하고 네, 뭐 감정 네, 평가하고 네. 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가을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을에 그게 물리면서 상업용이나 주거용까지 같이 좀 물리게 되면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시장을 지켜보고 시장에 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용이고 비주거용이고 올해 가을이 이제 아주 무너지는 그런. 네, 어떤 조정이 돼서 잘 마무리되냐 아니면 터질 게 좀 터지냐 네. 그 시기 같아요. 제가 볼 때.